잃어버린 10년. 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기가 있었죠. 언제예요? 1991년부터 일본의 부동산 및 주식 거품이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무슨 경고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유동성이 주식, 그 다음에 코인,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거품이 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는요, 2014년 7월 초이노믹스부터 대출 유동성이 계속 들어가면서 거품이 꼈는데,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 거품이 꼈죠. 원래 저희가 2019년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붕괴가 오는 시기였어요. 2018년 말부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흘러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뭘 풀었냐?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죠. 그러니까 전세의 유동성에다가 투기꾼들의 유동성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집값이 올라간 부분, 플러스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그때 전세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버티셨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내 집 마련에 들어갔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공포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거품이 꼈다. 이게 일본 부동산 못지 않을 정도로 거품이 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거품이 터지고 은행들은 회수 불가능한 대출을 끌어안으며, 우리나라도 일부 이런 부분이 보이죠. 일부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이냐? 예를 들어 자영업자 대출 연장, 이런 것들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 연장이지 지금 거의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요건 연체로도 안 들어가고 통계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이어졌다. 근데 한국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국가부채 올라가고 제조업 기반 취약해지고 이런 문제들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요, 여기 와서 정치병 환자들 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때가 잃어버린 10년이니 이명박근혜 때가 잃어버린 10년이니 이딴 이야기는 하지 말란 소리예요. 진짜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그랬을 때 어떻게 흘러갔어요? 이때 91년에 붕괴가 오면서 2001년에 얼마까지 떨어졌다? 거의 2005년, 한 14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340에서 70까지, 250에서 100까지 반토막 이상으로 붕괴가 되었다. 이 잃어버린 10년이 이뤄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은 플라자 합의였다. 플라자 합의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미국이 근본위제 하고 막 이러면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똑같이 만드는데 쟤네는 엄청 싸게 팔고, 그러면 우리 제품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가치를 절하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화폐 가치로 꿀 빨고 있던 게 어디였다? 일본이었다. 그래서 일본 엔화 가치를 억지로 올렸죠. 그랬을 때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10년이 왔다. 이렇게 막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게 시발점이 된 거지, 플라자 합의 자체가요, 일본한테 수출이나 이런 쪽은 부진할 수 있어도 무조건 죽으라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경쟁력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옛날에 10,000달러짜리였어요. 이게 N으로 따지면 1달러에 250엔 정도 했으니까 250만 엔 정도로 매입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엔고로 인해서 달러당 한 100엔 정도 되니까 100만 엔 정도면 살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러면 값이 일본인 입장에서는 반값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막 해외 자산들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외 가치가 높은 건물들을 일본인들이 많이 매입을 했다. 문제는 뭐예요? 해외 자산은 매입을 하는데, 문제는 일본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수출이 안 돼. 반대로 일본께 옛날에는 250엔짜리가 1달러였는데 요즘에 250엔짜리를 팔려고 하니까 2.5달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싸, 안 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외 자산은 많이 매입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엔저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저 유도하면서 뭘 풀었어요?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었죠. 그러니까 주식 및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자, 유동성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유동성 완화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유동성 완화를 했을 때 장점이라면 그 유동성이 투자로 가고 그 다음에 위기를 넘기는 데 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요즘엔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완화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을 보면 다 투자 안 하고 쟁여놓고 자산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돈 많이 풀었는데 그걸로 경제가 살아나냐? 아니죠. 그 돈 많이 푼 거 오히려 다 집값 띄우고 코인 띄우고 주식 띄우고 하면서 부가 일부에게 몰리는 상황만 벌어진 거죠. 그거는 이때도 똑같았다. 그래도 뭐 거품이 있고 일본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 바젤 1이 시행되죠. 가끔 말씀드리는 바젤 3의 옛날 버전이죠. 그러니까 뭐 갤럭시 1, 2, 3처럼 바젤 1, 2, 3가 있는 건데 바젤 1 때 핵심은 뭐였어요? 자기 자본 비율 8% 맞춰라. 어디서? 은행에서. 근데 당시 일본에 유동성 완화 어떻게 했어요? LTV 토지 같은 경우 막 120%까지 풀어줬죠. 10억엔짜리 땅을 사는데 은행에서 12억엔까지 빌려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0억엔짜리 땅을 사면서 12억엔을 빌려서 2억엔은 놀고 먹는 데 쓰고, 이렇게 빌려준 이유는 이 땅값이 막 15억엔 이렇게 올라가니까 갚을 때는 땅 팔아서 갚으면 되지.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니까 거의 막 6%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뭐냐? 빌려준 돈이 100억인데 그러면 은행에선 최소 8%면 8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6억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 2억을 늘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죠. 그럼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죠. 수익률이 뭐 5% 났는데 예금 금리가 막 4%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보통 수익률 5% 나오는데 위험하니까 예금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너무 낮으면 안 몰리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환을 하죠. 그러면서 은행에 돈이 쌓인다. 그런데 지금 자산 거품이 워낙 심각하니까 금리를 좀 빡세게 올렸죠. 한 2%에서 6.5%까지. 그러면서 자기 자본 비율을 확보해야 되니까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다. 그게 어떻게 됐죠? 주식 및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만들어내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왔다. 그러면서 거품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부동산에다가 평생을 모아가지고요 5억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4억으로 떨어져 버려요.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되면은 경제가 안 살아나죠. 소비가 위축되면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망가지면서 다 같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아니죠. 얘도 아니죠. 얘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부터 보시면 뭐예요?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완화 했고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거품 꼈고 바젤3 시행 차근차근 됐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이미 확보가 됐지만 여기서 이제 미래 손실 대비를 확보하고 있었죠. 확보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래서 주식은 이미 붕괴가 됐고 부동산은 붕괴가 되는 중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주식 부동산에다 돈 다 집어넣고 빚내서 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그러니까 그냥 남일이라고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부동산 쪽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10년은 안 온다. 일본처럼은 안 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때도 이런 침체가 와서 고생을 했던 만큼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침체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절대 안 나오죠. 그냥 우리나라는 소득이 올라가고요, 공급이 부족하고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득 상승, 공급 부족.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는다. 1, 2인 가구가 집 사요? 물론 아예 안 사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못 사는 수요죠. 자,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까지 번져가더라. 어떻게 됐어요? 30년 동안 임금이 4.4% 오르면서 임금이 우리나라한테도 역전을 당했더라. 이래서 잃어버린 30년이죠. 평균 임금이 상승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일본은 부동산이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결국에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장기적 우상향. 화폐 가치 하락은 일본이 제일 많이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특히 아베노믹스 이후. 그런데 그럼 뭐예요? 부동산 누가 사요? 주식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죠. 코인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죠. 부동산은 투자하는 사람들 플러스 실수요가 사죠. 근데 주 핵심은 실수요들이 사야 되죠.
근데 실수요들이 못 사죠. 근데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장기 불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금융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뭐예요?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자산시장이 붕괴가 되면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붕괴가 일어나도 금리 인상은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는 장기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또 경고하는구만. 정부에서 또 이런 경고하라고 그래서 또 경고하는 거구나. 그럴까요? 기사가 떴죠.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1.4%로 반토막 난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10년간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착화될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요? 우리나라 미국보다 인플레이션 낮은데. 금리도 그렇게 많이 안 올렸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물가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죠. 예를 들어 주거비 비중 같은 경우도 낮고. 그런 상황에서요. 미국은 그래도 긴축을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뭐 하고 있어요? 물가 당분간 5%대라고 하는데 RP 매입은 늘리고 있죠. RP 매입 언제 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 했던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한다. 매입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 공급을 하고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불어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돈 갚으면서 돈 플러스 이자를 주면서 이 채권을 다시 사오는 거.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된다고 했죠.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흡수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금금리 올려서 흡수하고 대출금리 올려서 환수하고 요거였는데 정부에서 예금도 올리지 마라 대출도 올리지 마라 누르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장기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은 안 와. 30년은커녕 잃어버린 10년은 절대 안 와. 우리나라는 소득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이 온 가장 큰 이유는요. 산업 구조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있지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죠. 아직도 일본은 IT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가 않죠. 아직도 현금 쓰고 있고 주로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자 보시면은 출산율은 최근에 막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야기가 많은데 문제는요.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안 좋아졌어요. 언제부터? 막 IMF 터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안 좋아졌다가 어느 정도 멈췄다가 말씀드렸죠? 2015년 초이노믹스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하고 막 빚내서 집 사야 되니까 애를 언제 낳아요? 빚내서 집 사야지. 집 사고 나니까 애를 언제 낳아요? 애 교육비도 없는데 일단 집값부터 갚아야지. 그러니까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래도 일본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다는데 우리나라는 더 낮은 출산율에도 계속 소득이 상승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고령화예요. 고령화가 심해지면 부양을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일본 놈들이 지들 풍습 가지고 우리나라 풍습인 것처럼 했던 고려장은 실제로 없는 일이죠. 그건 일본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해야 돼요?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당시에 일본의 부양비 같은 경우는 여기 199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때 부양비가 높았던 건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그 이후에 쭉 넘어섰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멈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앞으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은 하겠죠.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에 잘 따라가면은 상승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여력이 줄어든다. 그래서요 인구를 수요로만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 지식이 낮거나 혹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잃어버린 10년이 괜히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긴축 강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긴축을 못하고 돈을 풀고 있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도 장기화돼요.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는데 부양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은 늘어나도 실질 소득은 줄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더더욱 줄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집값이 정상화돼서 사람들이 적어도 주거비를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다. 주거비를 막 지금 막 이자를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 거 어느 정도 좀 낮추더라도 집값이 막 폭등하지 않으니까 50만 원만 내고 살 수 있다. 그럼 50만 원에 소비 여력이 되는 거죠. 애를 낳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집값은 뭐 계속 올라야 하고 이게 정의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브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값 무너지면 나라 망한다. 집값이 폭등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요, 지금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도 공동 연구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S&P에서 발표가 한 거죠. 10년간 성장률이 침체될 수 있다. 성장률이 침체된다는 것 자체가 소득이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잃어버린 10년은 절대 안 한다. 특히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뭐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래서 끝물때 잡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10년 뒤가 지금보다 집값이 높을 거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지금 같은 역대급 저금리가 나올 수가 없다. 물론 2019년에 무너졌으면 사이클상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2020년, 21년에 올라간 건요, 이거는 사이클에서 많이 벗어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잃어버릴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